반기문 전 총장 어떻게 된 거예요? 정말 깜짝스러워요. 예, 오늘 오후에 제가 주도해 정치교체를 이루고 국가통합을 이루려 했던 순수한 뜻을 접겠다는 결정을 했다. 이 문장이 좀 만연체죠. 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 정당들 찾아가서 만나고 일정을 다 소화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반 전 총장이 기자회견을 한 게 3시 30분이에요. 예. 현장 기자들한테 문자로 곧 기자회견 한다고 공지된 게 오후 3시 10분, 한 20분 전입니다. 예. 그런데 그 앞에 오전엔 새누리당, 바른정당 만나가지고 당대표 만났고, 심지어 오후 3시에 정의당에서 심상정 대표를 만나서 환담을 했어요. 어허. 3시에 심상정 대표 만나고 3시 반에 사퇴 기자회견하고. 네. 심지어 이제 기자회견 하던 시간에는 여의도 이제 모빌딩에 캠프 사무실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래요? 예, 인테리어 공사하고 있었거든요. 모레 입주하기로 하고. 그럼 도대체 오늘 새누리당, 바른정당, 정의당 당대표들은 이거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반 전 총장이 이 기자회견을 낭독하고 따로 질의응답을 안 했습니다. 하고 싶었겠습니까? 하지만 기자들이 이제 언제 결심하셨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오늘 오전에 혼자 결정했다. 이렇게 짧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사퇴 배경은 뭐라고 분석됩니까? 역부족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표상으로야 아직도 대선 주자 중 2위지만은 저희가 이제 설 특집 방송에서 박성민 대표하고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계속 하락 추세고 별로 좋아질 기미가 안 보인다. 예. 중도 포기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대로입니다. 본인이 밝힌 배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정치에 투신할 것을 심각히 고려해 왔다. 그러니까 공식 출마 선언은 안 했었어요, 실은. 아직은 없었죠. 예. 그러면서 저의 순수한 애국심과 포부는 인격 살해에 가까운 각종 가짜 뉴스로 인해서 명분은 실종되고 오히려 개인과 가족, 10년을 봉직했던 유엔의 명예에 큰 상처만 남기게 되므로 결국은 국민들에게 큰 누를 끼치게 됐다. 이렇게 밝혔어요. 본인은 순수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렇죠. 본인은 그렇게 보시는 거고 그 뒤에 또 이 문장이 조금 더 의미심장한데 뭐예요? 일부 정치인들의 구태의연하고 편협한 이기주의적 태도도 지극히 실망스러웠고 결국 이들과 함께 길을 가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판단에 이르게 됐다. 이렇게 밝혔어요. 예. 그럼 이거는 반대 진영에 대한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그렇겠죠. 함께 하려고 했는데 함께 하려고 한 사람들이 이기주의적이었다. 그러니까 반 전 총장이 생각했을 때는 내가 이렇게 지지율도 높고 하니까 쫙 나를 중심에 모였을 거다. 그랬는데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공산당 아니면은 무조건 따라간다라고 했던 의원들 탈당도 안 했죠. 예.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들어와서 경선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오전에 심지어 임명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은 나이가 들면은 낙상하실 위험이 있으니까 조심조심해서 다니셔야 된다. 여기저기 다니지 마라 그런 얘기죠. 그런 말까지도 했으니까 네. 이건 이제 좀 보수 진영에 대한 실망감 같은 걸 표출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본인이 밝힌 이야기는 자기는 순수한 애국심과 포부가 있었는데 네. 다 남이 잘못한 거네요. 그렇죠. 자, 이게 이제 누구한테 유리하고 누구한테 불리하고 이런 거 따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당장의 반 전 총장에 대한 지지가 고스란히 어느 한쪽으로 넘어갈 것 같진 않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황교안 총리도 조금 갖고 가고 유승민 의원도 좀 갖고 가고 안희정 지사도 좀 갖고 가고 안철수 전 대표도 좀 가지고 가고 할 건데 예. 지금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하나가 있습니다. 뭐요? 이른바 이제 빅텐트론의 소멸이죠. 빅텐트는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친박과 친문이 아닌 모든 세력이 반 전 총장 중심으로 모이는 이 프레임인데 이게 애초부터 어려운 일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반 전 총장이 지금 좀 보수적 색채를 강화하면서 호남의 지지율이 특히 빠졌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빅텐트보다는 좀 보수 쪽으로 계속 기울고 있었는데 예. 거기다가 이제 반 전 총장이 낙마함으로써 완전히 종결된 거죠. 그렇죠. 대신에 이제 스몰 텐트 라고 하죠. 요즘은 또 말도 잘 만드는데 손학규, 정운찬 이런 인사들은 국민의당으로 좀 빨리 규합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빅텐트 제3지대론 이런 게 붕괴되면 문재인 전 대표 대세론은 더 세지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런 면도 있고 아닌 면도 있어요. 2등이 사라진다. 그럼 1등이 당장 좋은 것 같은데 문 전 대표 입장에서 보면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반 전 총장이 좀 이렇게 버텨주는 게 지지부진하면서 그게 더 좋았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게 불확실성이 강화된다라는 점이 이제 있는 것이고, 예.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자기 말이 구현된 거지 않습니까? 이제 구도의 면에서는 이제 좋아지는 게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 여권 같은 경우에는 황교안 전 총리가 당장 좋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은, 자, 한 달의 시간이 있어요. 한 달의 시간이라는 게 황 총리가 출마를 하려고 해도 탄핵이 인용돼야지 출마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이죠. 그럼 그 한 달 동안은 어떻게 보면은 바른정당의 시간인 거거든요. 유승민, 남경필 이분들이 이 한 달간을 어떻게 이제 보내느냐에 예. 따라서는 좀 이제 보수 진영의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도 있죠. 네. 유승민, 남경필 그 바른정당 세력과 새누리당이 황교안 총리한테 지금 계속 구애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 힘겨루기. 그렇죠. 그게 또 본격화되는 그런 양상이다. 특히 이제 보수 쪽은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확 기울어지는 이제 집중을 하니까 있거든요. 일단은 힘겨루기를 하는 과정. 네. 네. 아무튼 판기문 전 총장 참 납득이 안 가는 행보가 여러 건 네. 있었는데 마지막 불출마 선언도 참 납득이 안 가는 참 그렇게 좀 그런 허망하죠. 희비극 같습니다. 희비극.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어요. 상임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합니다. 국정교과서가 5.18을 어떻게 왜곡했어요? 지금 국정교과서는 이제 그 5.18 때 수습위원회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수습위원회. 수습위원회라고 하는 게 시민수습위원회가 있었는데요. 예. 계엄군하고 수습위원회 사이 협상이 결렬되어 가지고 계엄군이 불가피하게 전남도청을 진압한 것처럼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거기에다가 예. 그 당시에 이제 시민들의 수습위원회 요구는 아주 단순했지요. 군의 과잉 진압을 인정해라. 네. 연행자들은 석방하라. 예. 군은 물러나고 경찰과 행정기관이 수습하게 해달라. 예. 피해는 정부가 담당해서 이 문제를 평화롭게 수습해달라. 네. 그러면 시민수습위원회는 총기를 모두 모아서 반납하겠다. 네네. 이런데 이것을 계엄군이 그 협상을 일부러 해주지 않고 예. 그냥 일방적으로 진압을 해버린 거거든요. 아, 협상을 진행하다가 결렬돼서 들어온 게 아니고 협상도 제대로 안 됐는데 그냥 진압한 거 그것이 진실이다. 그렇죠. 무시해버린 거죠. 시민수습위원회를 무시해버리고 예. 그냥 그 마지막에 죽음의 행진이라고 해서 탱크가 광주 시내로 진입하려고 하니까 네. 수습위원들 그 어르신들이 도청에서 거기까지 약 4km 정도를 걸어서 네. 탱크를 몸으로 막고 예. 그다음에 그 협상을 요구를 했죠. 예. 그런데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요구들을 시민수습위원회가 했는데 네. 그 군은 아예 그 전교사라고 당시에는 상무대가 전투병과 교육사령부인데요. 예. 거기 계엄사령부인데 거기에서 헬기를 그냥 그 발동을 시켜놓고 예. 있으면서 완전히 그 시민들의 수습위원회의 요구를 무시해버렸죠. 그러니까 수습위원회가 요구사항을 내고 거기에 대해서 뭐 군 측에서 우리 이거는 되고 저건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협상이 있었던 게 전혀 아니다. 예, 협상을 하자고 했는데 데리고 와서 들어보고 이건 우리가 더 그 시민들의 요구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무시해버리고 바로 진압작전으로 그날 들어갔다. 밤에 들어왔죠. 네. 예. 그런데 책에는 계엄군과 수습위원회의 협상 결렬 때문에 불가피하게 들어온. 예. 그렇게 돼 있고. 불가피하게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한 것처럼 나와 있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정확한 표현까지는. 예. 아무튼 그 교과서 문장을 읽다 보면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더라. 예, 그렇죠. 또 있습니까? 왜곡된 사례가? 그리고 그 5.18이 전남대생들의 시위를 과잉 진압하다 발생한 것처럼 왜곡하고 축소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공수부대가 광주에 진입을 해가지고요. 예. 무자비하게 시민들을 길 가는 시민들 또 시내버스를 타고 가는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그냥 이 대낮에 거의 저희들 표현으로는 학살하다시피 그냥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그냥 그런 무참한 행동을 했거든요. 도륙을 했죠, 도륙을. 예, 도륙 네. 맞습니다. 네. 그랬는데 네. 이걸 마치 전남대생들이 시위를 하니까
그걸 과잉 진압하다 발생한 것처럼 한 거예요. 사실 시민들이 모두들 분노해서 그 나왔기 때문에 그 시민 항쟁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럼요. 예. 참. 그리고 또 이제 그 전두환과 노태우가 그 5.18과 관련해서 내란 목적 살인죄로 대법원에서 97년 4월 13일 날 내란 목적 살인죄로 처벌받았거든요. 확정 판결 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내용이 기술되지 않습니다. 아예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리고 5.18 민주화 운동이 국가기념일이라고 하는 내용도 기술되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네. 정말 한심한 일이죠. 어찌 보면 시들을 기술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왜 5.18을 민주화 운동 이런 식으로 개념 규정을 정확하게 하기 전에는 다들 광주 사태 이렇게 불렀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부르던 시절 얘기 같네요. 이 책은 사실상 저희가 그 지난 2016년 3월 10일 날 그 이영 교육부 차관을 만났거든요. 네네. 이 초등학교 교과서를 왜곡해서 저희가 이거 바로 잡아야 된다. 예.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국정교과서를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 5.18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왜곡이 있어서는 안 된다. 라고 그분 그 교육부 차관에게 요청을 했고 그분이 잘 알았습니다. 하여간 더 이상 왜곡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나온 걸 보니까 똑같아요. 예. 참. 딴 건 몰라도 5.18이 공식 민주화운동 국가기념일로 지정됐고 5.18에 책임을 지고 전두환 노태우는 내란 목적 살인죄로 처벌됐다라고 해야 5.18의 성격이 명확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걸 교과서에 쓰질 않았다는 건 정말 납득이 안 되는군요. 네. 그리고 화제가 됐던 게 그 왜 전일 빌딩 그 헬기 사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그 검토본 교과서에는 들어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최종본에 이게 빠졌다면서요? 그렇게 됐네요. 근데 얼마 전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이건 헬기가 무차별로 그 빌딩에 사격한 것까지는 확인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전일 빌딩이라고 하는 데가 당시에 광주에서 가장 높은 빌딩입니다. 네. 10층 빌딩인데요. 네. 근데 10층에 그 하나의 기둥 하나 주변에서 80발 이상의 그 총격 흔적이 발견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가지고 이제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이야기하기를 공중에서 정지한 상태에서 사격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럼요. 예, 이렇게 됐고요. 이제 그랬는데 사실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갑자기 검토본에서 헬기가 금남로에 떠 있는 사진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발표가 나온 후에 오히려 빠졌다. 예, 그렇죠. 사실 이 발표가 나오면 오히려 더 넣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강하게 부각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렇게 된 겁니다.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 국정교과서가 5.18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부가 그동안에 공식적으로 내놓은 입장이라고 하는 게 광주 시민들의 저항이 거셌기 때문에 자위권 발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집단 발표의 명분으로 지금 내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공중에서 무력으로 민간인이 집단적으로 사물을 보고 살고 있는 곳을 향해서 수백 발의 이런 사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의 자위권 발동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렇죠. 그동안의 그 정부의 발표가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시 은폐하려고 하는 시도가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 이미 20년 전에 5.18 문제는 정리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자위권 발동이 아니라 내란 목적 살인을 저지른 것이고 민주화 운동이었다. 광주 시민의 그 잘못된 지나친 어떤 저항이나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성격 규정이 20년 전에 끝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걸 다시 뒤집으려고 그러는 거군요. 그걸 지금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정말 이건 새로 나온 사실이고 그동안의 정부 발표가 거짓이었기 때문에 다시 진실 규명을 위한 그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한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정교과서 폐기 안 하면 앞으로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요?
저희들은 지금 5.18 기념재단은 지금 초등학교 3, 4학년용, 5, 6학년용 교과서를 지금 3년 전부터 자체적으로 제작을 해가지고 올해 출판을 할 계획입니다. 3월이면 아마 만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자체적으로 지금 이제 진실 규명을 위한 작업과 이런 교육과 관련해서 새로운 사실이나 평가를 반영하는 또 5.18의 진실을 반영하는 그런 교과서 또는 활동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보급을 하면서 싸워갈 생각입니다. 기념재단이 만들 교과서 3월에 나온다고요? 네네. 기다려 보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5.18 기념재단 김양래 상임이사였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현장에 계셨던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 연결합니다. 박 의원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이정미 재판관이 소장 권한대행으로 이제 오늘 진행을 한 거죠? 예, 맞습니다. 특별히 주목할 입장 표명 같은 게 있었습니까? 재판이 시작되기에 앞서서 당부 말씀이라면서 몇 마디 하셨는데요. 재판을 엄정하고 그다음에 공정하게 진행을 할 것이다. 그러니 재판정 외에서 양측이 좀 재판 관련된 이야기들은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대통령 측은 또 시간 끌어보겠다고 증인을 또 신청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오늘도 한 15명 정도의 증인을 신청을 했는데요. 증인 중에는 이미 증인 신문을 마친 안종범, 최순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한 번 증인 신문 한 증인까지 포함해서 15명을 또 증인을 해달라고 청구를 해서 이 청구인 측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2명 말고 나머지 사람들 중에는 한 번 증인으로 청구했는데 헌법재판소가 안 된다라고 한 사람이 또 들어있다면서요? 예, 15명 중에 2명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증인 신문을 한 사람이고요. 8명이 헌재가 판단을 했을 때 이미 제출되어 있는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가 있어서 증인으로 부를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해서 기각했던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증인은 5명밖에 없습니다. 오늘 헌재는 거기에 대해서 판단은 안 내렸습니까? 예, 일단은 금요일까지 이 증인들을 신문할 때 대략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지를 간략하게 정리해서 제출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나온 사람들은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 또 유민봉 전 국정기획수석, 모철민 전 교문수석, 청와대 수석비서관 전 현직들이에요. 맞습니다. 중요 증언들이 뭐가 주목됩니까? 사실은 오늘 큰 쟁점이 있었던 증인들은 아닙니다. 다만 오전에 김규현 증인이 이제出석을 해서 세월호 참사 당시에 보고 상황에 대해서 진술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이 좀 쟁점이 됐었고 재판관들도 많이 물어봤었습니다. 뭘 주로 물어봤나요? 재판관들은? 기존에 나왔던 질문들을 반복하는 경우도 있었지만요. 오늘 이진성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오전 10시 또는 10시 반 이후에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었을 당시에 청와대에 근무했던 각종 관계자들이 대통령을 모시고 상황실이라는 이런 데로 나왔어야 되는 것 아니냐. 관저에 계속 머무르게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이냐. 그런 질문들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답변이 나왔나요? 관저에 있든지 본관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근무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동일하다라는 예전에 했었던 그런 다른 증인이 있었던 진술 똑같은 답변을 계속 반복했었습니다. 다만 헌재 재판관 가운데 한 분의 인식도 그 정도 상황이면 뭔가 좀 이렇게 다른 움직임을 보였어야 되는 게 정상 아니냐 이런 인식을 보여줬군요. 오늘 아침 그 질문을 한 세네 차례 계속 다른 톤으로 바꿔서 질문하면서 관저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는 것은 자신이 보기에도 조금 이상한 것 같다. 성실하게 보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뭔가 의무를 다했다는 느낌을 가지기 어렵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냥 똑같은 어디에 있든 일을 하고 있었다. 그 말. 그리고 유민봉, 모철민 두 전 수석 가운데 모철민 전 수석은 대통령이 나쁜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을 분명히 들었다. 이런 증언이 나왔다면서요? 나쁜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이제 국장 공무원들을 직접 언급하는 것을 듣고 상당히 놀랐다라는 취지를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본인의 경험상으로도 대통령이 국장급의 어떻게 보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낮은 급의 공무원을 직접 언급하면서 어떤 직접적인 행동을 하는 식으로 지시하는 것을 듣고
상당히 당황해가지고 네. 유진용 장관하고 서로 얼굴을 쳐다봤다. 뭐 이런 식의 진술을 했었습니다. 예. 예. 바로 이 대목은 탄핵 사유에 하나로 지금 명시되어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대통령이 공무원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점 이거죠.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박한철 전 소장이 이제 3월 13일 이전까지는 선고가 돼야 한다는 말을 해가지고 대통령 측 변호인단하고 공방이 지금 계속 지금도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계속했습니다. 박한철 소장이 3월 13일 이전에 결론 내야 된다고 했고 저희 탄핵소추위원단의 단장인 권성동 법사위 위원장이 언론에 출연해가지고 뭐 3월 9일 뭐 이런 식의 날짜를 얘기했다. 예. 이것은 뭔가 은밀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고 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예. 얘기들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은 뭐라고 답변했나요? 제 기억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얘기하지는 않았었고요. 오히려 이제 권성동 위원장이 이제 브리핑을 통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예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상을 해서 그렇게 얘기한 것일 뿐이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예. 앞으로 뭐 일정이라든지 전망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지금 오늘 이제 14일이라는 추가 기일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원래는 9일 날까지밖에 기일이 없었는데요. 14일 날 한 번 더 재판을 여는 식으로 얘기가 됐고요. 예. 그리고 금요일 날까지 오늘 신청한 15명의 증인에 대해서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정리한 서면을 제출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그걸 보고 종합적으로 또 추가 증인을 선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논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예. 또 한 번 내지 또 두 번의 기일이 더 열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열릴 수도 있고 안 열릴 수도 있고 그거는. 예. 네. 그리고 막판에 저희들도 좀 염두에 두고 있는 건데 대통령 본인이 이제 출석하겠다고 하면은 또 그것도 약간의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네.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현재는 좀 속도를 내려고 하는 상황이지만 예. 대통령 측의 여러 가지 어떤 주장과 전술 때문에 한 좀 2월 말 전에 뭔가 변론 절차가 종결될지에 대해서 장담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 헌재로서도 마냥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공정함은 그렇습니다.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로군요. 예, 맞습니다. 예. 네, 함께 지켜봅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탄핵소추위원회 한 분이시죠.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1부 마치고요. 7시 5분 2부에 다시 옵니다. 미디어스의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차은택 씨 재판이 열렸죠. 여기에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지금 구속돼 있죠. 그렇습니다. 녹취가 공개됐는데 뭐 사실상 협박하는 내용이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홍상각 전 원장하고 한상규 컴투게더 대표 두 사람이 30년직이라고 하는데 이 통화 내용은 전혀 뭐 30년직이답지가 않습니다. 네. 일단 그 송성각 전 원장이 한상규 컴투게더 대표에게 한 말이 뭐 형님 자체가 위험해져요. 뭐 김우중 전 회장이 뭐 망하고 싶어서 망했겠습니까? 성완종 전 회장도 나쁜 사례인데 수백 명한테 돈 뿌리고 자기 편의를 확 다 받았을 것인데 근데 어쨌든 휘몰아치기 시작하니까 안 지켜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거든요. 네. 이 얘기가 이제 김우중 전 회장은 자기 주장이긴 하지만 97년 IMF 사태 때 뭐 삼각 빅딜이니 이런 정치권의 요구를 자기가 받아들이지 않아서 어떤 그룹이 부도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 얘기를 이제 했다는 것이고 예. 또 성완종 전 회장도 정치권하고 아주 가까운 사이였는데 나중에 이제 그 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를 못 지키지 않았냐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신도 그럴 수 있다 이거죠? 그 얘기죠. 예. 이 대화가 오간 시기는 2015년 6월 15일이라고 하는데 당시에 이제 최순실 씨하고 차은택 전 단장 신생 광고회사인 모스코스를 세워서 포레카를 인수해서 이걸 발판으로 대기업으로부터 광고를 수주하기로 계획을 했던 그 시점인 거죠. 네. 그런데 당시에 컴투게더가 포레카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다 보니까 이 포레카 지분을 자기들에게 넘겨라 이런 취지로 협박을 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나온 녹취를 쭉 보면은요 상당히 황당한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한상규 대표가 관계자를 만나니까 모스코스가 포레카 지분의 90%를 가져간다고 하고 컴투게더는 10%만 가지라고 하는데 월급만 자기가 받다가 날아갈 수도 있는 10%를 수용하라는 거는 말이 안 되고 49대 50으로 하면 안 되느냐 이렇게 다시 되물었다는 것입니다. 예. 이게 그동안은 보도를 보면은 포레카의 원래 인수자였던 한상규 대표에게 지분의 20%만 주겠다고 이 최순실 씨와 차은택 씨가 했다. 이렇게 알려졌었는데 그게 아니라 10%까지 강요했다. 이런
이런 얘기가 지금 드러난 거죠. 네. 그러니까 송성각 전 원장이 재단의 고위층에서 봤을 때 이 형님, 여기서 얘기하는 형님은 한상규 대표죠. 형님이 양아치 짓을 했고 전문적인 기업 사냥꾼으로 돼 있다. 막말로 얘기하면 묻어버려라 이런 얘기도 있고 컴투게더 세무조사해갖고 없애버려라 이런 얘기도 한다. 이걸 받아들이려는 생각을 갖고 다시 한번 만나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네. 한상규 대표가 세무조사를 당하는 한이 있어도 반격하면 안 되냐라고 하니까 그들에게는 형님의 광고주를 겁줄 수도 있고 컴투게더를 뭐 잘 안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108가지가 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다시 한상규 대표가 지금 뭐 이 미르재단 이런 게 뭐 수십 년을 할 것도 아닌데 그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수십 년을 할 거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예. 거의 인터넷에서는 이게 뭐 조폭의 대화지 어떻게 뭐 이런 뭐 이 한국 콘텐츠진흥원장의 얘기냐 이런 비난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뭐 묻어버려라 세무조사 뭐 이런 단어들은 간간히 보도가 됐었는데 전체 녹취 내용이 나오니까 참 더 충격적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라든지 김경태 크리에이티브 아레나 대표 이런 사람들과의 녹취도 공개가 됐는데 대개 이런 강요의 존재를 암시하는 내용들인데 이 대화 중에 어르신이라는 표현이 계속 등장을 하거든요. 한상규 대표가 지금 계속 어르신이 뭐 마음에 안 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어르신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직접적으로 이제 그 상대들이 대답은 안 합니다. 그런데 이걸 처음에는 한상규 대표가 차은택을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최순실 씨나 대통령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증언하더라는 것이죠. 나이로 봐서 차은택을 어르신이라고 말하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건 좀 힘들겠죠. 네. 자, 특검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 곧 소환할 계획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그 특검의 이규철 특검보가 우병우 전 수석이 이번 주 안에 소환된다고 보면 되느냐 이렇게 기자들의 질문을 하니까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소환 시기가 달라질 것이지만 어쨌든 소환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결국 이제 조만간 소환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일단 우병우 전 수석은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미르 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그리고 이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의혹 이것에 대한 내사를 방해했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고요. 예. 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해임을 주도했다 이런 의혹도 같이 받고 있죠. 작년 8월에 이석수 전 감찰관이 조선일보 기자에게 감찰 내용을 누설했다. 이런 의혹이 MBC 등의 보도에 의해서 불거진 이후에 이제 그 이석수 전 감찰관은 사임 압력을 받았고 또 사표를 내는 상황이 이어졌는데요. 예. 오늘 한겨레 보도를 보면은 이 특별감찰관실의 사실상 해체를 우병우 전 수석이 주도했다는 의혹이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난해 9월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사표 수리 이후에 이 특별감찰관실의 직원들이 자동 퇴직되고 예산이 줄어들고 이 특별감찰관실이 해체된 이런 과정이 이제 이 인사혁신처하고 법무부 검찰국이 여기에 이제 그 압력을 행사했다 이런 이제 얘기인데요. 예. 이 뒤에 이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있었다라는 단서를 특검이 포착했다라는 것이죠. 구체적으로는 이 당시에 검찰이 우병우 전 수석 의혹하고 이석수 특감의 감찰 내용 유출 의혹 이걸 동시에 수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근데 이석수 특감 측만 압수수색을 했고 우병우 전 수석 압수수색을 안 했죠. 맞아요. 이것 때문에 이석수 특감이 당시 8월 29일에 사표를 냈는데 대통령이 이걸 또 수리를 하지 않는 상황이 이어졌던 거고 9월 23일이 돼서야 수리를 하는데 이게 이제 당시에 9월 30일에 예정된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못하게 하라는 결정이었다. 이런 해석도 나온 바 있습니다. 바로 그 시점에 아까 언급됐던 것처럼 특별감찰관실 나머지 직원들도 자동 퇴직돼서 아예 없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이때 인사혁신처가 느닷없이 백방준 특별감찰관보하고 감찰 담당관 등의 별정직 공무원 6명의 자동 퇴직을 하게 되는데 특별감찰관법의 시행령에 보면은 특별감찰관보와 감찰 담당관은 임용 당시에 특별감찰관의 임기 만료와 함께 퇴직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석수 전 감찰관이 사직했다는 것은 임기 만료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인사혁신처는 이것을 임기 만료로 해석해서 이 별정직 6명을 전부 이제 사실상 퇴직을 시켰던 겁니다. 예. 근데 만약에 이게 뭐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증언을 보면 특별감찰관실이 어떤 별정직 6명의 퇴직 문제에 대해서 유권 해석을 한 게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이런 정황은 또 없었는데도 인사혁신처가 알아서 자동 퇴직을 통보했다. 그래요? 이 사실을 특검이 확인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법 조항으로 보더라도 사실 특별감찰관이 사직을 하면 그 후임을 임명을 해서 자녀 임기를 맡기든지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정상적인 건데 그렇죠. 그냥 사직했다고 해서 나머지 직원도 전부 다 당신 자동 퇴직이다. 그걸 인사혁신처가 나서서 통보해줬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걸 또 인사혁신처가 그냥 뭐 신문 기사를 보고 자동으로 뭐 이거를 알아서 결정했을 리는 없고 그 뒤에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있었다면 우병우 전 수석이 아니겠느냐라는 게 특검이 두고 있는 혐의고요. 네. 또 백방준 이 당시에 이제 그 해고된 특별감찰관보하고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이 문제를 놓고 전화 통화를 했다. 이런 진술도 나왔는데 법무부는 이런 통화가 없었다고 지금 해명을 하고 있지만 법무부가 이후에 예산 동결
예산 동결한 이런 정황은 틀림없이 있다라는 게 이 특검의 조사 결과거든요. 예. 당시에 이제 건물 임대료도 못 내고 관리비도 못 내고 직원 월급도 못 줬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이 뒤에 이제 우병우 전 수석이 뭐 압력 행사한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 나오는 겁니다. 그때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바로 우병우 수석의 비리들을 조사하고 있었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가족회사 정강이라든가 예. 아들 문제 이걸 조사하고 있었죠. 그래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한 그렇습니다. 그 직후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화제가 됐던 그 미얀마 대사 최순실 씨가 뭐 면접받다 한 거 말이죠. 여기도 우병우 전 수석 개입설이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어제 상당히 이게 화제였는데요. 우병우 전 수석이 유재경 그 미얀마 대사의 전임인 이백순 전 대사 경질 명분을 제공했다. 뭐 이런 정황을 특검이 포착을 했다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유재경 대사를 임명하려면 전 대사가 경질이 돼야 되니까 그렇죠. 이 이유를 만들어줬다는 얘기죠. 지난해 5월에 저도 이제 뭐 이 코너에서 이 뉴스를 전한 바 있는데요. 대통령 민정수석실이 이중 국적 자녀를 둔 외교관을 재외 공관장에 임명하지 않도록 한 청와대 지물 외교부에 지시했다라는 게 확인이 됐다는 건데 네. 이때 이게 상당히 화제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백순 당시 미얀마 대사를 포함해서 해당 재외 공관관 4명이 이제 국내로 소환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예. 그런데 당시에 이백순 전 대사의 아들은 병역도 마쳤고 해외 파병 경력도 있는 것인데 이걸 단지 이중 국적 자녀다라고 해서 뭐 인사 조치를 했다. 이 배경에 상당히 의문이 제기됐다는 게 이제 그 보도 내용이고요. 아하. 이 해당 지침을 이제 민정수석실이 만든 것도 이게 결국 월권 아니냐 이런 논란이 실제로 벌어졌었다는 것입니다. 외교안보 수석실에서 만든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 특검은 이게 결국 우병우 전 수석이 이 최순실 씨가 하고 싶어했던 미얀마의 K타운 프로젝트 이걸 이백순 전 대사가 반대하니까 교체하려고 이렇게 일으킨 일이 아니겠느냐라는 이제 혐의를 두고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이백순 전 대사가 교체된 시점은 박근혜 대통령의 미얀마 방문을 앞두고 최순실 씨가 K타운 프로젝트 추진 이걸 밀어붙이던 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특검은 이 지시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왜 했느냐 이것도 수사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안정범 전 수석은 박 대통령이 미얀마 사업을 전폭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진술한 바 있다는 것이거든요. 또 이백순 전 대사가 물러날 당시에 후임으로 내정됐던 외교관이 따로 있었는데 최순실 씨가 유재경 대사를 면접을 보고 직접 임명한 거다.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결국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까지 이 혐의가 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느냐라는 보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 관련 또 있네요. 문체부 인사에도 관여를 했다고요? 어제 일단 이규철 특검보가 블랙리스트 수사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이 문체부 인사에 개입했다는 혐의가 인지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 좀 자세한 얘기가 나옵니다. 지난해 2월 달에 정관주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이 문체부 1차관에 부임하면서 이른바 2차 인사파동이 벌어졌는데 국과장급 인사 5명을 안 보이는 곳으로 보내야 할 것 같다라고 이 정관주 1차관이 주장하니까 예. 당시 김종덕 장관이 반대하더라는 거죠. 예. 그런데 이때 정관주 1차장이 민정수석실 지시사항이다. 수석 결재까지 끝났으니까 윗선 심기 건드리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하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어허. 조사할 게 많겠네요. 우병우 전 수석도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특검이 언제 부를지 지켜봅시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윤태곤, 미디어스의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특히 어제 구글 본사 앞에서 임직원 2,000명이 모여서 반대 시위를 벌였고요. 페이스북, 애플, 트위터, 마이크로소프트, 스타벅스, 이런 미국 실리콘밸리 IT 기업 또 굴지의 글로벌 기업들이 트럼프 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외치고 있어요. 자, 이들이 왜 이렇게 반대하는지 자세한 얘기 듣기 위해서 미국 샌디에고에서 16년째 살고 있는 재미 엔지니어 한 분을 오늘 전화로 만나겠습니다. 이민성 씨인데요. 이민성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민성 씨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네, 저는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에 있는 생명공학 바이오텍 기업에서 신제품 개발 연구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공학 업체로군요. 네. 그쪽 실리콘밸리, 샌디에고, 샌프란시스코 이런 쪽에 이민 노동자들이 많죠? 네, 이쪽은 이민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번에 트럼프가 이복을 불허한 이라크, 시리아,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이런 나라들 사람들도 많이 있나요? 그쪽 국적을 가진 분들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많이 만나뵙지 못했고요. 예. 대다수의 이민자의 직원들은 아시안 계열이고 IT 쪽은 특히 인도 출신들이 많습니다. 그럼 지금 트럼프가 입국 제한한 직접 대상이 되는 그런 이민 노동자들이 인근에 그렇게 숫자가 많은 건 아닙니다만. 네. 그런데 지금 구글이나 페이스북, 애플, 트위터 이런 회사들이 앞장서서 지금 반대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 기업들의 경제적인 실리도 고려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트럼프가 이제 대선 레이스 때도 계속해서 공언했지만 미국 제일주의를 연호하면서 공장이나 이런 것들을 미국으로 유치해야 한다. 예. 공공연한 압박을 애플 등 IT 기업에 요구했었고요. 예. 그래서 IT 기업 입장에서는 또한 절대 다수라고 할 수 있는 고용자들이 해외 인력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해외 인력의 경우에 반이민 정책이 계속되다 보면 취업도 어려워지고 이들의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 수 있다는 가능성에서 회사들에서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비록 뭐 이라크, 시리아, 소말리아 등등의 중동, 아프리카 몇 개국이지만 이런 반이민 정책의 방향이 앞으로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초기부터 반대하자 이런 거군요. 그렇죠. 지금 이것을 시작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동안 트럼프가 공언해왔던 것은 더욱더 큰 그림의 반이민 정책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첫 걸음부터 불안하기 때문에 이를 앞장서서 저지하겠다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16년이나 미국에서 하셨으니까 과거 공화당 부시 행정부 때에도 뭐 약간의 그 이민 제한 이런 조치들이 있었는데 그때랑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어떻게 평가가 되세요? 예전에 그 부시 정부 때도 확실히 이민 정책에 긴장감이 느껴졌었거든요. 긴장감이 존재했고 9.11도 있었고 전체적으로 약간 우경화되던 시기가 맞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건국이 이민자들에 의해서 세워졌었고 또 그래서 이민에 대해서 관대했던 어떤 미국의 기조는 유지되고 있었다고 보는데요. 그 이후에 오바마 정부는 확실히 약간 경색되어 있던 이민 정책을 많이 풀어줬었어요. 이들도 혜택을 많이 받았고 불법 이민자들도 많이 구제가 됐었는데 지금 트럼프는 분명히 대선 레이스 때부터 오바마의 정책을 이민 정책을 뒤집겠다고 공언을 했었고요. 이러한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은 극우화된 이민 정책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IT 기업이나 뭐 글로벌 기업들 앞장서서 반대하고 또 트럼프가 직접 임명했던 법무장관도 나서서 반대하다가 또 갑자기 잘리고 지금 뭐 국회에서 민주당도 지금 강력하게 반대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미국 내 여론은 트럼프의 이런 조치를 환영한다고요? 정말 그렇습니까? 트럼프의 그 지지 세력이 생각보다 강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저번 대선 결과를 통해서도 살펴봤지만 특히 백인 남성 그룹의 콘크리트 지지율이 트럼프를 이렇게 바치고 있는 형상이라고 알고 있고요. 여론을 살펴보기 위해서 뭐 인터넷 게시판이나 유력 신문사들의 댓글을 봐도 호의적인 여론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외국에서는 이러다가 트럼프가 조기에 탄핵되는 거 아니냐 이런 조심스러운 얘기도 나오는데 미국 국내에서는 전혀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겁니까? 그런 운동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긴 한데요. 그 개인적 판단으로는 가능성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이민자들로 인해서 손해를 봤다고 느껴온 강력한 그 러스트벨트 지역의 백인 남성들이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는 이상은 이 시국에서는 여론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직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군요. 네. 지금 미국에 살고 계신 우리 교포분들도 트럼프의 이런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할 텐데 제일 먼저 걱정하는 분들이 어떤 걸 걱정합니까? 가장 민감한 그룹은 당연히 이제 불법 치료하시는 분들이고요. 그렇죠. 그 숫자가 적지 않다고 알고 있고요. 그분들을 제외하면 이제 유학생 그룹이 굉장히 걱정이 큰데요. 유학생은 왜 걱정할까요? 이제 지금 학생 비자로 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보통 졸업을 하면 OPT라고 해서 새로운 비자를 취득하지 않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한 3년 정도까지는 취업을 해서 경험을 할 수 있는 이제 권리가 주어지는데요. 이런 제도를 손보겠다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에게 돌아가는 이런 일자리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라는 그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요. 취업 비자 자체도 숫자를 줄이려고 하고 있고 또 영주권의 취득 그 문턱이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걱정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민성 씨는 지금 영주권자신가요? 네. 영주권자들은 걱정이 없는 거죠? 영주권은 사실 그야말로 계속 거주해도 된다는 법적인 권리를 받은 것인데 지금은 제도는 10년마다 갱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제도도 사실 영구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이민 정책이 계속되면 어떻게 변화가 생길지 예측을 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또 어제 입국 거부된 아랍 7개국 출신 영주권자 중에 실제로 영주권 반납을 요구받았다는 증언이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영주권이 있다고 해서 안심하기보다는 예. 앞으로 좀 예의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불법 체류자 문제, 또 취업비자 까다롭게 하는 거, 영주권 까다롭게 하는 거, 심지어 영주권 갖고 있는 사람한테까지도 악영향이 갈 수 있다. 도대체 트럼프의 이 반이민 정책 어디까지 갈지 그게 아직은 미지수순간이겠습니까? 그래서 더 불안하신 거죠? 그렇죠.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 저 예측 불가능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고요. 네. 하나만 가정될 뿐입니다. 아이고, 걱정 많으시겠습니다. 오늘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국 샌디에이고의 엔지니어 이민성 씨였습니다. 정부의 파격 행보가 과연 한미 동맹에도 바로 이어질까요? 미국의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취임 후 첫 방문국으로 바로 내일 우리나라에 옵니다. 어떤 일들,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갈지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죠. 홍현익 박사 연결합니다. 홍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임스 매티스, 별명이 매드독, 미친 개라던데 어떤 사람인지 왜 이런 별명이 붙었는지 소개해 주세요. 네, 뭐 용맹한 장수라고 이제 붙인 것 같은데 언론에서 붙여준 겁니다. 이 사람은 사병에서부터 사성장군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인데요. 예. 69년에 해병대에 자원 입대했다가 제대하고 나서 다시 학군단 ROTC로 소위로 다시 임관해서요. 예. 결국은 이제 사성장군까지 됐는데 마지막에는 결국 그 중동 전쟁,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와의 전쟁을 하는 중부군 사령관으로서 이제 2013년에 전역했고요. 이 사람이 인기가 굉장히 좋아서 예. 미국 장관 중에서 안보 장관 중에서 유일하게 초당적으로 지지를 받아서 벌써 장관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국무장관이나 뭐 다른 사람들은 아직 안 됐는데 예. 초당적으로 아주 인기가 좋아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사실 군에서 제대한 지 7년 돼야 장관에 취임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이 사람은 취임한 지 전역한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여야의 합의로 이 규정을 예외로 둔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장관으로 예. 지금 임명이 됐습니다. 야당마저도 좋아할 만큼 군 출신 중에서는 아마 제일 신망이 높은 모양이군요. 그렇죠. 트럼프가 얘기한 표현에 의하면 진정한 장군 중에 장군이다. 진짜백이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성향이나 이런 거는 좀 초강경파 이렇게 봐야 되나요? 강경우파입니다. 예. 네. 그런데 장관 취임 후 첫 방문지로 우리나라를 선택했어요. 물론 우리나라 왔다 이제 일본도 가는 거긴 합니다만 이건 어떤 의미가 있나요? 네, 지금 2월 10일 날 아베 총리하고 트럼프하고 만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예. 근데 한미 간의 정상회담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근데 이제 한국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미국의 트럼프가 지금 견제하려고 하는 게 결국 중국인데 예. 러시아하고는 가까워지려고 하지만 중국을 겨냥하고 있잖아요. 근데 중국을 겨냥하는데 미국이 전력을 기울여서 중국을 견제하기보다는 중국 코앞에 있는 한국을 움직여서 한국을 방패 삼아서 중국을 견제한다.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한국이 탄핵 정국이기 때문에 예. 더군다나 김정은이가 지금 뭐 장거리 미사일 쏜다, 핵실험을 한다, 또 뭐 한미연합 훈련 앞두고 또 도발할 가능성도 있고 하니까 예. 이 여러 가지 용도로 볼 때 한국에 와서 한미 동맹을 강력하게 유지된다는 걸 보여주고 네. 김정은에게 경고를 하고 네. 그리고 한국을 미국의 선봉장으로 내세워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이 구도를 굳혀야 되겠다 이런 네. 생각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미 국방장관의 회담 의제는 뭐가 될까요? 의제는 뭐 북핵 문제도 있지만요. 제일 어떻게 숨어있는 의제는 한일 간에 사이좋게 지내라. 왜냐하면 한일 간에 사이좋게 지내야 미사일 방어체제도 동북아 미사일 방어체제가 완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한국을 미국과 일본을 위해서 전초병으로서 중국을 견제할 수 있게 되고요. 네. 그런 그 한일 간의 관계를 좋게 해라. 그다음에 사드 배치라는 거는 그냥 배치만 하면 자연히 한중 간의 관계가 나빠지고 미국과 일본을 위해서 한국이 전방 기지가 되는 역할이 그렇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드 배치를 오히려 대선 직전에 앞당기려고 할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야권에서 만약
그 대통령 선거가 일찍 시행돼서 야권이 정권을 잡으면 예. 사드 배치를 재검토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러기 전에 배치하자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북핵 문제라든지 또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의 안보가 불안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대해서 안보에 대한 공약을 확인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의제가 되겠습니다. 맨 앞에 말한 한일 관계도 지금 그 위안부 소녀상 때문에 시끌시끌해 있는 상태고요. 네. 사드 문제도 야당이 지금 일제히 반대하고 있어서 좀 불투명해져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본다면 이번에는 미국 국방장관이 우리 측한테 뭐 좀 부탁할 게 꽤 있는 상황이라고 봐도 되는 거겠죠? 근데 우리 정부가 그걸 인식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꾸로 사드 배치를 우리 정부가 더 원하는 것처럼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예. 사드는 사실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는 데는 상당히 효용이 제한적인 반면에 중국을 견제하는 데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무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미국을 위해 배치하는 건데 이게 우리를 위해 배치하는 것처럼 오히려 사드를 배치를 계획대로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은 이게 미국의 요구를 들어줘서 우리가 얻어내야 되는 건데 그러게요. 오히려 우리가 사드를 제발 좀 배치해달라 그러고 또 하나는 이제 북한의 핵미사일이 언제 날라올지 모르니까 사드 예. 가지고 이제 불안전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 보복 억지 차원에서 미국의 전략 자산의 한반도 상시 순환 배치 예. 이걸 지난 10월 달에 한미 안보 협의회에서 우리가 요청을 했는데 미국이 검토만 하겠다 그러고 배치는 안 해주고 있거든요. 그때 뭐 요번에 배치가 될 것처럼 기정사실인 것처럼 언론에 알렸다가 우리만 창피당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3월 달에 한미연합 훈련하면은 그 전략 자산들이 이제 옵니다. B-1B 뭐 스텔스 전폭기 또 항공모함 전단이 오는데 왔다가 또 가거든요. 그러니까 한 개 정도는 상시 순환 배치를 해주면 우리의 대북 억지력이 획기적으로 강화되고 우리도 좀 더 안심하고 일상생활할 수 있는데 이거를 미국은 상시 순환 배치를 안 해주고 자신들이 원할 때만 가끔 그 실력만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안심하고 살 수가 없잖아요. 예. 조금 아까 제가 질문할 때는 지금의 대통령의 탄핵 정국이고 권력 교체기이면서 야권 쪽이 집권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는 이런 상황 등등을 고려하면 미국이 원하는 그 한일 관계 문제, 사드 배치 문제 등등에 대해서 오히려 미국이 우리한테 뭔가를 부탁해야 하는 입장이다라고 저는 읽었거든요.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는 질문은 그렇다면 방위비 분담금 더 내라 이런 요구는 아직은 안 나오겠군요. 이런 질문을 제가 하려고 했는데. 네. 홍현익 박사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정부가 오히려 미국한테 뭐 부탁하는 상황이 되면 방위비 분담금 더 내라는 얘기까지 나오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그 빅토차 미국의 그 저명한 한국계 미국인 학자죠. 예. 트럼프가 전화를 해도 받을 사람이 없다. 근데 사실 그저께 황교안 권한대행하고 트럼프가 통화했고요. 어제는 국방장관끼리 이미 통화했고요. 오늘 아침에 합참의장끼리 통화를 했는데 이런 가운데 우리가 오히려 사드 배치를 예정대로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요. 미국은 그 한국이 그렇게 원한다면 빨리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되고 있다면은 우리가 다른 걸 줘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매티스가 와서 이 방위비 분담금 얘기도 꺼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물론 국방부는 그런 얘기 하면은 우리가 한미 안보 그 협의 주한미군에 있어서 획기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거를 다 얘기하겠다 그러는데 과연 잘 얘기를 할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됩니다. 네. 그리고 제임스 매티스 장관이 북한 도발 관련해서는 그동안 선제 타격도 언급한 바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건 그냥 말만 한 거예요. 뭐 그런 거 진짜 검토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선제 타격도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그런 상황이 도래하지 않도록 우리가 사전에 예방 외교를 해야 되고 그리고 북핵 문제도 해결하는 과정으로 들어가고 그러면은 그런 상황까지 안 가는데 오히려 미국의 국방장관이 아주 강경파가 들어서서 북한을 선제 타격이라도 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북한은 혼나겠다 이런 식으로 언론도 보도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이 만약에 1994년처럼 진짜로 북한에 아주 그 실제로 그 영변의 공습 같은 걸 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북한은 보복을 미국이 못하니까 서울에다가 보복을 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물론이죠. 그럼 결국은 우리는 막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미국의 대북 초강경 태세라는 것이 우리한테 유리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이 뻔히 보이는데 우리는 이제 미국의 강경한 정부가 들어왔으니까 북한은 혼났다. 이제 대북 압박이 먹히겠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예.
정작 그렇게 해서 더 위험해지는 건 우리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만약에 트럼프가 북한이 뭐 장거리 미사일이라도 쏴서 굉장히 긴장이 고조된 다음에 트럼프가 꼭 오히려 네. 획기적으로 빅딜을 염두에 둔 그 회담을 할 수도 있거든요. 북미 간에. 물론이죠. 그리고 나서 타협이 된다면 북한이 이제까지 개발한 핵은 무기내 줄 테니까 더 추가 생산만 하지 마라. 그리고 타협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럴 경우에 우리는 또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예방외교 차원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지금 나서야 되는데 예. 전혀 그런 거는 하지도 않고 오히려 미국이 하는 것만 지켜보고 북한이 도발하면 미국이 또 혼내주겠지.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책임 있는 자세는 아니다. 저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임스 매티스 장관이 와서 황교안 총리 권한대행도 만난다고 그러죠? 네. 지금 뭐 대통령은 사실 유고 상태니까 그러니까, 권한대행 예. 만나고 외교부 장관도 만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방장관 회담하고. 예? 그리고 국방장관 회담하고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총리 권한대행,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이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만나는지 정말 우리가 좀 예의 주시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연구소 홍현익 박사였습니다. 이 설 명절 하루 전날이었죠. 지난달 28일 부산 사하구의 한 할인마트에서 막걸리 한 병을 훔친 20대 남성이 있었습니다. 울산 조선소에서 일하다가 일자리를 잃었어요. 부산에 와서 일용직으로 일했는데 설 대목 앞두고 일자리가 없었고 막걸리 훔치기 전에 이틀 동안 수돗물로 허기를 채웠다. 네, 경찰도 훈방 조치했다. 이런 사실들이 알려지면서 전국에서 일자리를 제한하고 직업교육을 제한하는 이런 참 선행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온정의 기대서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죠. 오늘 외부자들 바로 이 문제, 이 청년들의 직장, 직업 문제, 생계형 범죄 문제까지 한번 짚어봅니다. 문수미 전 의원 또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설날 보낸 첫 시간인데 이렇게 참 슬픈 소식부터 네. 전해야 해서 안타까워요. 네. 이 청년의 족적을 보면 우리 경제의 현 상황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울산 조선소에서 일하는데 조선업 불황으로 일자리 잃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조선업이 약 20만 명이 고용돼 있는데 그중에 13만 명이 또 하청이나 비정규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 청년도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13만 명은 해고가 돼서도 실업급여도 제대로 못 받아요. 예. 왜냐하면 근로기록이 남지 않아서 그러니까 아마 이 청년도 그런데 해당되지 않았을까. 그렇죠. 예. 울산, 거제 이쪽이 그렇죠. 지금 거의 초상집 분위기라는 거죠. 초상집 분위기고 정말 횡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요즘 유행하는 게 1,000원짜리 그러니까 먹거리, 음식, 뭐 핫도그, 뭐 샌드위치, 뭐 하여튼 1,000원 이하짜리가 점심으로 대유행이라는 슬픈 소식이죠. 그 노량진 고시생들, 공시생들이 컵밥 유행하는 거. 똑같아요. 그다음에 요새 청년들이 돈이 없는데 뭔가 그래도 조금 가끔 울적할 때 놀고 싶을 때 인형 뽑기가 그렇게 유행한다잖아요. 500원, 1,000원 할 수 있으니까. 큰 돈은 못 들이니까. 그 완전히 문화가 청년들이 그동안 역사상 처음으로 부모 세대보다 더 가난한 더 희망이 없는 그런 지금 지경에 놓여져 있으니까 굉장히 저희가 명절 이후에 밝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차마 그럴 수가 없네요. 방금 이거. 조선업 얘기했는데 한때 거제시 같으면은 그 지나가는 강아지도 10,000원짜리를 물고 다닌다. 그렇죠. 이런 소문이 돌 정도였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말씀하신 것처럼 뭐 횡한 분위기로 바뀌어 있다. 그 직격탄을 맞은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일용직으로 근로를 했는데 뭐 요즘 또 특히 최순실 게이트 터진 후에 자영업, 그러니까 일용직, 그러니까 건설업부터 시작해서 자영업, 주로 일용직들을 많이 고용하는 이쪽이 완전히 경기 직격탄을 맞아서 그렇죠. 부산이나 이런 대도시에서도 일용직은 일자리 구하기가 힘들고요. 실제로 일용직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직격탄을 또 맞은 거죠. 네. 그리고 일용직으로 일하면 또 일자리 그만 없을 때는 실업급여 못 받거든요. 못 받죠. 일단 우리 청년들 그리고 자영업자들에 대한 실업 대책이 너무 없어요. 부족합니다. 우리 윤수미 의원님 전문가이신데요. 그래서 제가 고용보호법 개정안도 여러 번 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업급여를 아예 못 받거나 받아도 아주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실업이 계속되거나 아니면 아예 실업급여를 못 받는 계층, 그러니까 청년이라든지 자영업자들한테 실업 부조를 먼저
한 뭐 6개월이나 1년이나 2년이나 더 주고 나중에 취지가 하면 또 고용보험료 내면 되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그걸 아직도 통과를 안 시켜줘요. 안 돼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정규직으로 가정하고 대책을 짜요. 그런데 실제 청년들은 본인들이 호모 알바스나 호모 인턴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알바나 인턴을 전전하거든요. 아니면 자영업 형식으로 전전을 하게 돼서 이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약 최소 400만, 그러니까 1년에 이직이나 해고가 되는 사람이 900만 명이에요. 그리고 그중에 400만 명은 사회보장이 안 돼요. 그래서. 그리고 이런 400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업부조와 같은 새로운, 그러니까 호모 알바스나 인턴들을 위해서 이 실업부조를 까는데 최대한 해봤자 3조고요. 보통 1조에서 1조 7천억 정도면 돼요. 그런데 통과가 안 된다.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자면 정규직으로 근무하시던 분은요, 막상 실업을 당해도 다음 직장 구할 때까지 저축해놓은 돈이 그래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의미로 보면 실업급여가 정말 급한 분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비정규직은 고용도 더 불안정하고 재취업의 기회도 더 사실 닫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실업급여가 더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정작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도 실업자를 해봐서 아는데요. 이렇게 이런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데 한 6개월 동안 한 100만 원 안팎 나오는데요.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물론 기간도 더 길어져야 되고 금액도 더 올라가야 된다고 저는 요구하지만 그래도 아예 막막한 것보다 100만 원 안팎을 6개월 정도 준단 말이죠. 국가에서. 물론 제가 보험료 낸 거로 받은 거지만. 한 달에 100만 원 안팎. 물론 저보다 더 받는 분들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직전에 보험료에 따라서 연동되어 있으니까. 근데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 만약에 IMF 때 또는 뭐 요즘 같은 시대에 청년들한테 이게 이 제도만 확장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절망, 자살 이런 건 덜 할 텐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좀 숨 좀 쉬어요. 숨 쉬게 돼요. 그 정도면. 그래서 청년들이 이걸 한 번에 경험한 사람들은 실제로 이 업체가 자기가 일자리가 있는 직장이 사회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요. 따져야죠. 그러니까 숨을 좀 쉴 수 있으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꼭 이런 이야기 하면 그 주로 일부 어르신들이 청년들은 젊어 고생 사서도 한다는 말 너무 쉽게 하시고 그다음에 그러면 일 안 하고 계속 그런 것만 받아먹겠다는 거냐 하는데 사실 그것 때문에 일자리를 안 찾는 경우는 없습니다. 세상에 말도 안 되죠. 근데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뭘 놀고 먹겠다는 거냐라든지 젊어 고생 사서도 해야 된다는 이데올로기로 계속 청년 대책이 저는 집행이 안 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생각을 너무 아직도 일부 관료나 일부 정치인들이 굳세게 갖고 계시는 거예요. 반기문 전 총장도 그런 이야기를 해서 좀 구설수 오른 적이 있었는데 근데 실제로 이것 때문에 6개월 그 받아먹는 것 때문에 일자리 안 찾는 건 아니거든요. 그거 받는 것도 그리고 까다로워 쉽지 않아요. 계속 구직 그 증명도 내야 되고 내가 구직 활동하고 있다는 걸 다 입증해야 고용센터도 되죠. 가야 돼요. 그렇죠. 잘못하면 또 토해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취지가 안 할 리는 없는데 그걸 확장하는 걸 반대하는 게 참 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절실히 필요한 자영업 그리고 비정규직 이 부분에 대한 실업급여 대책을 지금 법안도 많이 나가 있는데 빨리 좀 국회에서 법안 없이도 그냥 가능해요. 사실은 가능해요? 정책적으로 집행 가능해요. 그래요? 실제 취업 패키지와 같은 유사한 지금 정책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법안 없이도 일단 확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청년 수당이나 청년 배당 같은 것을 법안 없이 하잖아요. 서울시나 성남시에서 그렇죠. 하는 것처럼. 고용부가 할 수 있어요. 안 하는 거예요. 이걸 안 하고 1% 재벌 대기업에게만 몰아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유라나 이런 특권층 아이들한테는 뭐 몇백억씩 지원을 해주면서 이 친구들한테는 꼴랑 100만 원도 아깝다는 거 아니에요? 100만 원도.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1990년대 이후에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 등으로 정치 불안이 높아졌을 때 이럴 때 고용, 투자, 소비 이런 그 실물 경기가 일제히 한 6개월 이상 추락했다가 다시 U자형으로 회복된대요. 그 6개월 정도 추락하는 사이에 제일 직격탄을 맞는 데가 바로 자영업하고 일용직이거든요. 그렇죠. 지금이 U자 그 밑바닥이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으로 최대 피해자가 일용직, 임시직, 비정규직, 청년, 그다음에 가난한 노인분들, 그다음에 자영업이에요. 그래서 요즘 정말 자영업분들 힘드세요. 이게
그 딱 체감에도 근거가 있는 게요. 제 주변에 기업하는 분들, 중소기업이든 대기업 다니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요즘 다 투자를 다 미룬다거나 뭔가 중요한 의사결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고용 확대. 왜냐하면 정치 환경이 불안정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다 숨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자리 더 줄어드는 거죠. 하청도 더 줄어들게 되고. 그냥 뭔가를 안 하니까 미루고 결정을 안 하고 확대를 안 하고 고용을 안 하니까 여력은 충분한데도. 그러니까 돈이 없어지니까 서민들은 장을 안 봐요. 그렇죠. 장도 안 보고 심지어는 미장원에 이제 아무래도 가게 되면 미장원 손님들도 줄었대요. 네. 요즘 그런 말씀들 그러니까 하세요. 머리 하는 것도 줄이는 거죠.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 하셨던 분 한 달에 한 번씩. 전국의 미장원이 10만 개가 넘는데 엄청나요. 그 골목 상권이 가장 많은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치킨집이 더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 실제로 치킨이나 슈퍼보다 미장원 훨씬 많거든요. 핵심 골목 상권이죠. 핵심. 어찌 보면 정치가 불안해지면 제일 큰 대기업부터 움츠려들기 시작하면 돈 있는 사람들이 돈을 안 쓰기 시작한다는 얘기고 그분들은 그래도 안 쓰면은 그렇다고 굶어 죽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 월급은 꼬박꼬박 나오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굶어 죽는 분들이 있는 거죠. 자영업, 영세자영업, 일용직, 가난한 곳이 제일 먼저 타격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렸는데 최저임금선에 못 받거나 그 정도 받는 400~500만 명의 이 저소득층 노동자들이 제일 타격이 크게 됩니다. 일자리가 줄어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이 청년 문제로 결합을 시켜보면 그 사람들이야말로 모아놓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워크아웃 29세 이하의 청년 개인 워크아웃 신청자가 작년 한 해만 9,119명. 2015년보다 13.7% 늘어났대요. 엄청나요.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그 얘기를 하는데 특히 지방대학 지방에 있는 청년들 그리고 특히 좀 부모님이 별로 돈이 없는 청년들은 학자금 대출서부터 시작해서 빚이 쌓이는 거죠. 그래서 30이 넘었는데도 그 대출을 못 갚고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또 이런 학자금 대출 있죠. 그다음에 취업을 잘 못하니까 생계 대출. 맞아요. 그래서 이것이 30살 넘어가서 신용불량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워크아웃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많은 액수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1인당을 보면 몇백만 원. 이게 이 사람들한테는 거의 목숨이에요. 죽고 싶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 500만 원 빚을 져서 죽고 싶다고 얘기하는 걸 듣고 있으면 정말 가슴이 아파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막걸리 청년 때문에 예전에 이제 2014년에 있었던 송파 세모녀 사건 못지않은 국민들과 청년들의 충격을 준 것 같아요. 세상에. 배고파서 물만 먹다가 이거 한 20년 전, 30년 전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뭐가 찢어질 정도로 가난하다고 했던 그 시절 이야기가 지금 재현돼 버린 거니까 너무 이대로는 안 된다. 몇 년 전에 방송 작가 최고은 작가 아니 저는 이번에 막걸리 청년을 굶어 죽었죠. 막걸리 청년을 보면서 최고은 작가는 그냥 굶었어요. 그러니까 훔치지 않은 거지. 이 청년은 그나마 훔치는 것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 이게 좀 기사화가 됐는데 최고은 작가는 혼자서 굶어 죽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일이 또 벌어지니까 이게 정말 빨리 저는 오늘도 미장원에서 이 아주머니들하고 같이 서로 얘기를 나눈 게 빨리 좀 이 국면이 바뀌어야 된다. 다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 불안 이 얘기는 이제 잠깐 한 거고 더 구조적으로는 이 청년 일자리 창출 또 그 일자리가 만들어지더라도 어차피 낙오되는 사람들은 없을 수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실업대책이라든지 청년 수당이 됐든 이런 어떤 제도 이걸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저는 2월 국회에서 이걸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선도 대선이고 탄핵도 탄핵이지만 국회 할 일을 하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걸 좀 집중해서 5개면 5개 이 정도 해서 사회안전망, 청년 실업대책 이런 것들 몇 개가 있거든요. 그건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최저임금 더 인상되고 체불임금이 또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체불임금 그거 절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근데 일하려고 하는데 일자리 없는 청년들에게 법을 개정하면 제일 좋겠지만 법 개정 전에라도 성남시나 서울시가 하는 거 보니까 가능하거든요. 조례를 제정해서. 근데 중앙정부가 그 조례를 또 시비를 걸고 박근혜 정부에서 무효화하는 막 소송을 걸고 그랬어요. 그런 짓 하지 마시고
잘하겠다면 도와줘야지 못하게 하는 것은 또 그런 무슨 신보입니까? 네. 굉장히 황당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지자체들이 또 지자체 가진 재량과 재원으로 최대한 청년들을 도와주고 응원하고 이렇게 막걸리 청년 같은 일, 세모녀 사건 같은 게 더 사회적으로 큰 비극이고 비용이거든요. 맞아요. 그런 일 없게 먼저 해야죠. 우리 이 시간에만 해도 1월 국회, 2월 국회에서 선거는 선거고 할 일 합시다 소리를 몇 번을 했는데 맞아요. 도대체 뭘 하는지 정말 답답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생계형 단순절도 이런 범죄들이 급증하고 있답니다. 예. 작년 한 해 5만 원 미만의 소액 그리고 고물 훔치는 거 있잖아요. 예. 이런 게 5년 전보다 무려 3배가 늘어났대요. 3,600건. 한마디로 강력범죄는 줄어들고 있는데 100만 원 이하 소액 절도 사건은 늘어나고 있다. 지난 한 해 생계형 절도 사건을 다 합쳐보니까 총 29만 건이다. 역대 최대치인 거죠. 참. 어떡하면 좋습니까? 현대판 장발장이 우리나라에 지금 30만 명이나 된다는 거잖아요. 정말 배고파서 빵 훔쳤던 그런 거. 그런데 그 장발장이 만난 그 자비로운 신부님이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우리는. 그 일명 장발장법이라는 거 있잖아요. 왜? 예. 그게 뭐 하나는 위헌 판결 나서 없어지고. 2개가 없어졌죠. 그러니까 하나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과거에 막걸리를 훔쳤어. 먹고 살기 힘들어. 이번에 빵을 훔쳤으면 이게 누범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빵 하나 훔쳐도 3년 이상 징역형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위헌 판결 났죠. 그건 위헌 판결이 났고 또 하나 이제 새롭게 통과된 것은 그러니까 내가 벌금형을 받았어. 100만 원 혹은 200만 원. 벌금형을 받으면 집행유예가 없어요. 벌금형에는 과거에. 그렇죠. 그래서 만약 내가 돈이 없어. 집행유예는 징역형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이 없으면 몸으로 때워야 돼요. 징역 살아야죠. 징역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민들은 재벌 총수들은 아무리 비리를 저질러도 이런 게 없는데 이 서민들은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2가지가 하나는 위헌 판결 없어지고 그러니까 빵 하나만 2번씩 빵 훔쳤다 해서 3년 이상 받는 건 없어졌고 그다음에 벌금형에도 이 집행유예가 만들어지도록. 벌금형도 그러니까 얼마 이하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경우는 집행유예를 할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빵 하나 훔쳐서 감옥 가는 사람은 좀 없애봅시다. 그런 의미의 장발장법. 그렇죠. 네. 그러니까 원래 징역형이 더 무거운 형인데 거기는 집행을 유예를 해준단 말이죠. 상대적으로 경미한 범죄일 때 벌금형이 나오는데 그건 집행유예를 안 해주니까 가난한 분들이 벌금을 못 내가지고 징역을 대신 사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그게 1년에 한 4만 명이 넘어서 장발장 은행이라는 벌금 대납해주는 그런 캠페인도 있었거든요. 인권연대 오창익 국장이 아마 CBS도 나오시고 그랬어요. 방송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그거 하면서 동시에 장발장법을 통과시키자. 진짜 합리적이네요.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도입한 겁니다. 그러니까 매우 합리적이죠. 형평에도 맞고. 그래서 감옥에서는 그런 말들이 있어. 범털은 다 집행유예로 나가고 개털만 산다. 이런 유명한 말이죠. 범털 개털. 게다가 여기서 이제 황제 노역 얘기까지. 맞아요. 화가 2중 3중으로 나는 거죠. 중죄를 저질러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빠져나가고 벌금형을 수십억을 때려도 재벌 회장은 하루에 몇백만 원? 몇백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이래가지고 금방금방 해서 나가고. 서민들은 5만 원으로 이제 규정됐다가 최근에 10만 원으로 조금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노동자 서민의 가치는 여전히 아주 헐값으로 평가받고 있는 거죠. 어찌 보자면 그런 생계형 단순절도로 인해서 징역을 살아야만 되는 그런 사람을 없앱시다라는 의미의 법 개정은 잘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훔치는 사람 훔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만들어지지 말도록 해야죠. 구조를 없애야죠. 그게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체불임금도 없애고 그다음에 이 생계형 범죄가 생기지 않도록 일자리도 더 만들고 최저임금도 올리고 사회안전망도 해주고 그래서 적어도 전 국민이 전 내셔널 미니멈이라고 제가 주로 얘기하는데 국가 기준선을 좀 만들어 보자고요. 최소한의 생존권.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일을 하면 최저임금은 받고 일을 못해도 최저임금은 90% 정도. 그게 너무 많으면 제가 80%로라도 양보를 할 수 있으니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사람들이 좀 숨 좀 쉬면서 그 다음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시도를 좀 해봐도 내가 그래도 몇 개월은
뭐 실패를 해도 새로운 시도를 해서 실패를 한다 하더라도 내가 몇 개월은 버틸 수 있다. 그렇죠. 그래요. 이번에 막걸리 청년을 계기로 진짜 우리 사회의 속살 뭐가 골마 터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게 되는군요.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은수미 전 의원,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말 국가가 국민 편에 단 한 번이라도 서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용보험법부터 개정해야 됩니다. 고용보험법부터 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켜놓고 있으면서 완전히 그 시민들의 수습위원회 요구를 무시해버렸죠. 그러니까 수습위원회가 요구사항을 내고 거기에 대해서 뭐 군 측에서 우리 이거는 되고 저건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협상이 있었던 게 전혀 아니다. 예, 협상을 하자고 했는데 데리고 와서 들어보고 이건 우리가 더 그 시민들의 요구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무시해버리고 바로 진압작전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에 들어왔죠. 네. 그런데 책에는 계엄군과 수습위원회의 협상 결렬 때문에 불가피하게 들어온. 그렇게 돼 있고. 불가피하게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한 것처럼 나와 있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정확한 표현까지는. 아무튼 그 교과서 문장을 읽다 보면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더라. 그렇죠. 또 있습니까? 왜곡된 사례가? 그리고 그 5.18이 전남대생들의 시위를 과잉 진압하다 발생한 것처럼 왜곡하고 축소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공수부대가 광주에 진입을 해가지고요. 무자비하게 시민들을 길 가는 시민들 또 시내버스를 타고 가는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그냥 이 대낮에 거의 저희들 표현은 학살하다시피 그냥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그냥 그런 무참한 행동을 했거든요. 도륙을 했죠, 도륙을. 예, 도륙 맞습니다. 그랬는데 이걸 마치 전남대생들이 시위를 하니까 그걸 과잉 진압하다 발생한 것처럼 한 거예요. 사실 시민들이 모두들 분노해서 그 나왔기 때문에 그 시민 항쟁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럼요. 참. 그리고 또 이제 그 전두환과 노태우가 그 5.18과 관련해서 내란 목적 살인죄로 대법원에서 97년 4월 13일 날 내란 목적 살인죄로 처벌받았거든요. 확정 판결 받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기술되지 않습니다. 아예 앞서요? 없습니다.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이 국가기념일이라고 하는 내용도 기술되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정말 한심한 일이죠. 어찌 보면 기술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왜 5.18을 민주화운동 이런 식으로 개념 규정을 정확하게 하기 전에는 다들 광주 사태 이렇게 불렀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부르던 시절 얘기 같네요. 이 책은. 사실상 저희가 그 지난 2016년 3월 10일 날 그 이영 교육부 차관을 만났거든요. 이 초등학교 교과서를 왜곡해서 저희가 이거 바로 잡아야 된다.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국정교과서를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 5.18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왜곡이 있어서는 안 된다. 라고 그분 그 교육부 차관에게 요청을 했고 그분이 잘 알았습니다. 하여간 더 이상 왜곡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나온 걸 보니까 똑같아요. 참. 딴 건 몰라도 5.18이 공식 민주화운동 국가기념일로 지정됐고 5.18에 책임을 지고 전두환 노태우는 내란 목적 살인죄로 처벌됐다라고 해야 5.18의 성격이 명확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걸 교과서에 쓰질 않았다는 건 정말 납득이 안 되는군요. 그리고 화제가 됐던 게 그 왜 전일 빌딩 그 헬기 사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그 검토본 교과서에는 들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최종본에 이게 빠졌다면서요? 그렇게 됐네요. 근데 얼마 전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이건 헬기가 무차별로 그 빌딩에 사격한 것까지는 확인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전일 빌딩이라고 하는 데가 당시에 광주에서 가장 높은 빌딩입니다. 10층 빌딩인데요. 근데 10층에 그 하나의 기둥 하나 주변에서 80발 이상의 그 총격 흔적이 발견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가지고 이제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애초부터 어려운 일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반 전 총장이 지금 좀 보수적 색채를 강화하면서 호남의 지지율이 특히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빅텐트보다는 좀 보수 쪽으로 계속 기울고 있었는데 거기다가 이제 반 전 총장이 낙마함으로써
완전히 종결된 거죠. 그렇죠. 대신에 이제 스몰 텐트라고 하죠. 요즘은 또 말도 잘 만드는데 손학규, 정운찬 이런 인사들은 국민의당으로 좀 빨리 규합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빅텐트 제3지대론 이런 게 붕괴되면 문재인 전 대표 대세론은 더 세지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런 면도 있고 아닌 면도 있어요. 2등이 사라진다. 그럼 1등이 당장 좋은 것 같은데 문 전 대표 입장에서 보면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반 전 총장이 좀 이렇게 버텨주는 게 지지부진하면서 그게 더 좋았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게 불확실성이 강화된다라는 점이 이제 있는 것이고, 예.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자기 말이 구현된 거지 않습니까? 이제 구도의 면에서는 이제 좋아지는 게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 여권 같은 경우에는 황교안 전 총리가 당장 좋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은 자. 한 달의 시간이 있어요. 한 달의 시간이라는 게 황 총리가 출마를 하려고 해도 탄핵이 인용돼야지 출마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이죠. 그럼 그 한 달 동안은 어떻게 보면은 바른정당의 시간인 거거든요. 유승민, 남경필 이분들이 이 한 달간을 어떻게 이제 보내느냐에 따라서는 좀 이제 보수 진영의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도 있죠. 네. 유승민, 남경필 그 바른정당 세력과 새누리당이 황교안 총리한테 지금 계속 구애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 힘겨루기. 그렇죠. 그게 또 본격화되는 그런 양상이다. 특히 이제 보수 쪽은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확 기울어지는 이제 집중을 하니까 일단은 힘겨루기를 하는 과정. 네. 네. 아무튼 반기문 전 총장 참 납득이 안 가는 행보가 여러 건 있었는데 마지막 불출마 선언도 참 납득이 안 가는 참 그렇게 좀 그런 일정이었습니다. 희비극 같습니다. 희비극.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어요. 상임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합니다. 국정교과서가 5.18를 어떻게 왜곡했어요? 지금 국정교과서는 이제 그 5.18 때 수습위원회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수습위원회라고 하는 게 시민수습위원회가 있었는데요. 예. 계엄군하고 수습위원회 사이 협상이 결렬되어 가지고 계엄군이 불가피하게 전남도청을 진압한 것처럼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거기에다가 예. 그 당시에 이제 시민들의 수습위원회 요구는 아주 단순했지요. 군의 과잉 진압을 인정해라. 네. 연행자들은 석방하라. 예. 군은 물러나고 경찰과 행정기관이 수습하게 해달라. 예. 피해는 정부가 담당해서 이 문제를 평화롭게 수습해달라. 네. 그러면 시민수습위원회는 총기를 모두 모아서 반납하겠다. 네네. 이런데 이것을 계엄군이 그 협상을 일부러 해주지 않고 예. 그냥 일방적으로 진압을 해버린 거거든요. 아, 협상을 진행하다가 결렬돼서 들어온 게 아니고 협상도 제대로 안 됐는데 그냥 진압한 거 그것이 진실이다. 그렇죠. 무시해버린 거죠. 시민수습위원회를 무시해버리고 예. 그냥 마지막에 죽음의 행진이라고 해서 탱크가 광주 시내로 진입하려고 하니까 네. 수습위원들 그 어르신들이 도청에서 거기까지 약 4km 정도를 걸어서 네. 탱크를 몸으로 막고 예. 그다음에 그 협상을 요구를 했죠. 예. 그런데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요구들을 시민수습위원회가 했는데 네. 그 군은 아예 그 전교사라고 당시에는 상무대가 전투병과 교육사령부인데요. 예. 거기 계엄사령부인데 거기에서 헬기를 그냥 발동을 이야기하기를 예. 공중에서 정지한 상태에서 사격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럼요. 예. 예, 이렇게 됐고요. 예. 이제 그랬는데 사실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갑자기 검토본에서 헬기가 금남로에 떠 있는 사진이 사라져 버렸어요. 아, 이 국립과학서연구소 발표가 나온 후에 오히려 빠졌다? 예, 그렇죠. 사실 이 발표가 나오면 오히려 더 넣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더 강하게 부각을 시켜줘야 되는데 예, 그렇게 된 겁니다.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 국정교과서가 5.18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부가 그동안에 공식적으로 내놓은 입장이라고 하는 게 광주 시민들의 저항이 거셌기 때문에 자위권 발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집단 발표의 명분으로 지금 내세우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공중에서 무력으로 민간인이 집단적으로 사물을 보고 살고 있는 곳을 향해서 수백 발의 이런
사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의 자위권 발동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렇죠. 그동안의 그 정부의 발표가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시 은폐하려고 하는 시도가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 이미 20년 전에 5.18 문제는 정리된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렇죠. 자위권 발동이 아니라 내란 목적 살인을 저지른 것이고 민주화 운동이었다. 광주 시민의 잘못된 지나친 어떤 저항이나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성격 규정이 20년 전에 끝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걸 다시 뒤집으려고 그러는 거군요. 그걸 지금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정말 이건 새로 나온 사실이고 그동안의 정부 발표가 거짓이었기 때문에 다시 진실 규명을 위한 그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한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장교과서 폐기 안 하면 앞으로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요? 저희들은 지금 5.18 기념재단은 지금 초등학교 3, 4학년용, 5, 6학년용 교과서를 지금 3년 전부터 자체적으로 제작을 해가지고 올해 출판을 할 계획입니다. 3월이면 아마 만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자체적으로 지금 이제 진실 규명을 위한 작업과 이런 교육과 관련해서 새로운 사실이나 평가를 반영하는 또 5.18의 진실을 반영하는 그런 그 교과서 또는 활동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보급을 하면서 싸워갈 생각입니다. 기념재단이 만들 교과서 3월에 나온다고요? 기다려 보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5.18 기념재단 김양래 상임이사였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현장에 계셨던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 연결합니다. 박 의원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이정미 재판관이 소장 권한대행으로 이제 오늘 진행을 한 거죠? 맞습니다. 특별히 주목할 입장 표명 같은 게 있었습니까? 재판이 시작되기에 앞서서 당부 말씀이라면서 몇 마디 하셨는데요. 재판을 엄정하고 그다음에 공정하게 진행을 할 것이다. 그러니 재판정 외에서 양측이 좀 재판 관련된 이야기들은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대통령 측은 또 시간 끌어보겠다고 증인을 또 신청했다면서요? 맞습니다. 오늘도 한 15명 정도의 증인을 신청을 했는데요. 증인 중에는 이미 증인 신문을 마친 안종범, 최순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한 번 증인 신문 한 증인까지 포함해서 15명을 또 증인을 해달라고 청구를 해서 이 청구인 측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2명 말고 나머지 사람들 중에는 한 번 증인으로 청구했는데 헌법재판소가 안 된다라고 한 사람이 또 들어있다면서요? 15명 중에 2명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증인 신문을 한 사람이고요. 8명이 헌재가 판단을 했을 때 이미 제출되어 있는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가 있어서 증인으로 부를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해서 기각했던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증인은 5명밖에 없습니다. 오늘 헌재는 거기에 대해서 판단은 안 내렸습니까? 일단은 금요일까지 이 증인들을 신문할 때 대략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지를 간략하게 정리해서 제출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나온 사람들은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 또 유민봉 전 국정기획수석, 모철민 전 교문수석, 청와대 수석비서관 전 현직들이에요. 맞습니다. 중요 증언들이 뭐가 주목됩니까? 사실은 오늘 큰 쟁점이 있었던 증인들은 아닙니다. 다만 오전에 김규현 증인이 이제出석을 해서 세월호 참사 당시에 보고 상황에 대해서 진술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이 좀 쟁점이 됐었고 재판관들도 많이 물어봤었습니다. 뭘 주로 물어봤나요? 재판관들은? 기존에 나왔던 질문들을 반복하는 경우도 있었지만요. 오늘 이진성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오전 10시 또는 10시 반 이후에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었을 당시에 청와대에 근무했던 각종 관계자들이 대통령을 모시고 상황실이라는 이런 데로 나왔어야 되는 것 아니냐. 관저에 계속 머무르게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이냐. 그런 질문들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답변이 나왔나요? 관저에 있든지 본관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근무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동일하다라는 예전에 했었던 그런 다른 증인이 있었던 진술 똑같은 답변을 계속 반복했었습니다. 다만 헌재 재판관 가운데 한 분의 인식도
그 정도 상황이면 뭔가 좀 이렇게 다른 조짐, 다른 움직임을 보였어야 되는 게 정상 아니냐 이런 인식을 보여줬군요. 예, 오늘 지금 그 질문을 한 세네 차례 계속 다른 톤으로 바꿔서 질문을 하면서 관저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는 것은 자신이 보기에도 조금 이상한 것 같다. 성실하게 보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뭔가 의무를 다했다는 느낌을 가지기 어렵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냥 똑같은 어디에 있든 일을 하고 있었다. 그 말. 네. 예. 그리고 뭐 유민봉, 모철민 두 전 수석 가운데 모철민 전 수석은 대통령이 나쁜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을 분명히 들었다. 이런 증언이 나왔다면서요? 예, 나쁜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이제 국장 그 공무원들을 직접 언급하는 것을 듣고 상당히 놀랐다라는 취지를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본인의 경험상으로도 대통령이 국장급의 어떻게 보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낮은 급의 공무원을 직접 언급하면서 어떤 직접적인 행동을 하는 식으로 지시하는 것을 듣고 상당히 당황해가지고 유진용 장관하고 서로 얼굴을 쳐다봤다. 뭐 이런 식의 진술을 했었습니다. 예. 바로 이 대목은 탄핵 사유에 하나로 지금 명시되어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대통령이 공무원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점 이거죠?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박한철 전 소장이 이제 3월 13일 이전까지는 선고가 돼야 한다는 말을 해가지고 대통령 측 변호인단하고 공방이 지금 계속 지금도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계속했습니다. 박한철 소장이 3월 13일 이전에 결론 내야 된다고 했고 저희 탄핵소추위원단의 단장인 권성동 법사위 위원장이 언론에 출연해가지고 뭐 3월 9일 뭐 이런 식의 날짜를 얘기했다. 그것은 뭔가 은밀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고 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은 뭐라고 답변했나요? 제 기억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얘기하지는 않았었고요. 오히려 이제 권성동 위원장이 이제 브리핑을 통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예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상을 해서 그렇게 얘기한 것일 뿐. 판기문 전 총장 어떻게 된 거예요? 정말 깜짝스러워요. 예, 오늘 오후에 제가 주도해 정치교체를 이루고 국가통합을 이루려 했던 순수한 뜻을 접겠다는 결정을 했다. 이 문장이 좀 만연체죠. 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오늘 뭐 여러 정당들 뭐 찾아가서 만나고 일정을 다 소화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반 전 총장이 기자회견을 한 게 3시 30분이에요. 예. 현장 기자들한테 문자로 곧 기자회견 한다고 공지된 게 오후 3시 10분, 한 20분 전입니다. 예. 그런데 그 앞에 오전엔 새누리당, 바른정당 만나가지고 당대표 만났고 심지어 오후 3시에 정의당에서 심상정 대표를 만나서 환담을 했어요. 3시에 심상정 대표 만나고 3시 반에 사퇴 기자회견하고. 네. 심지어 이제 기자회견 하던 시간에는 여의도 이제 모빌딩에 캠프 사무실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래요? 예, 뭐 인테리어 공사하고 있었거든요. 모레 입주하기로 하고. 그럼 도대체 오늘 그 새누리당, 바른정당, 정의당 당대표들은 그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반 전 총장이 이 기자회견을 낭독하고 따로 질의응답을 안 했습니다. 뭐 하고 싶었겠습니까? 하지만 기자들이 이제 언제 결심하셨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오늘 오전에 혼자 결정했다. 이렇게 짧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사퇴 배경은 뭐라고 분석됩니까? 역부족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표상으로야 아직도 대선 주자 중 2위지만은 저희가 이제 설 특집 방송에서 박성민 대표하고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계속 하락 추세고 별로 좋아질 기미가 안 보인다. 예. 중도 포기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뭐 그대로입니다. 본인이 밝힌 배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정치에 투신할 것을 심각히 고려해 왔다. 그러니까 공식 출마 선언은 안 했었어요, 실은. 아직은 없었죠. 예. 그러면서 저의 순수한 애국심과 포부는 인격 살해에 가까운 각종 가짜 뉴스로 인해서 명분은 실종되고 오히려 개인과 가족, 10년을 봉직했던 유엔의 명예에 큰 상처만 남기게 되므로 결국은 국민들에게 큰 누를 끼치게 됐다. 이렇게 밝혔어요. 본인은 순수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렇죠. 본인은 그렇게 보시는 거고 그 뒤에 또 이 문장이 조금 더 의미심장한데 뭐예요? 일부 정치인들의 구태의연하고 편협한 이기주의적 태도도 지극히 실망스러웠고 결국 이들과 함께 길을 가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판단에 이르게 됐다. 이렇게 밝혔어요. 예. 그럼 이거는 반대 진영에 대한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그렇겠죠. 함께 하려고 했는데 함께 하려고 한 사람들이
이기주의적이었다. 그러니까 반 전 총장이 생각했을 때는 내가 이렇게 지지율도 높고 하니까 쫙 나를 중심을 모였을 거다. 그랬는데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뭐 공산당 아니면은 무조건 따라간다라고 했던 의원들 탈당도 안 했죠. 예. 뭐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들어와서 경선하고 싶으면 하고 뭐 하기 싫으면 말고 오전에 심지어 저 임명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은 나이가 들면은 낙상하실 위험이 있으니까 조심조심해서 다니셔야 된다. 여기저기 다니지 마라 그런 얘기죠. 그런 말까지도 했으니까 이건 이제 좀 보수 진영에 대한 실망감 같은 걸 표출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본인이 밝힌 이야기는 자기는 순수한 애국심과 포부가 있었는데 다 남이 잘못한 거네요. 그렇죠. 뭐. 자, 이게 이제 누구한테 유리하고 누구한테 불리하고 뭐 이런 거 따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당장의 반 전 총장에 대한 지지가 고스란히 어느 한쪽으로 넘어갈 것 같진 않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황교안 총리도 조금 갖고 가고 유승민 이제 뭐 의원도 좀 갖고 가고 안희정 그 지사도 좀 갖고 가고 안철수 뭐 전 대표도 좀 가지고 가고 할 건데 지금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하나가 있습니다. 뭐요? 이른바 이제 빅텐트론의 소멸이죠. 빅텐트는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친박과 친문이 아닌 모든 세력이 반 전 총장 중심으로 모이는 이 프레임인데 이게